2학기 역사 18번째 시간입니다. 1950년에서 53년 사이 민족 분단과 민족 상전의 비극인 한국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변월룡이라는 화가가 그린 조선 분단의 비극이라는 그림입니다. 철책선을 경계로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는 남녀가 보입니다. 어린 아이를 둔 부부인 것 같은데요. 이 짧은 시간의 이별이 70년이라는 영속적인 분단의 이별이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 그림은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그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을 소개했던 이향규라는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한국 전쟁을 이렇게 볼 때가 있겠죠. 전투가 아니라 전쟁에 대해 이야기할 날이, 오랫동안 끝나지 않았던 전쟁이 사람들의 남긴 상처를 이야기할 날이, 평범하지 않은 시대를 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날이요. 오늘 우리 수업에서도 전투가 아닌 전쟁의 모습을, 그리고 그 전쟁 속에 살아남아야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전선택의 환양이라는 그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고향을 떠나 이산하게 됐던 가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을 만나고 마을을 회복하는 따뜻한 풍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업 역시 환양이 그려내고 있는 따뜻한 회복의 수업이 되어야 할 텐데요. 우리의 수업은 총 3차 시로 구성이 될 겁니다. 1차 시는 전쟁에 직면해보는 시간인데요. 전쟁이 발발하게 됐던 기원과 전쟁의 전개 과정, 그리고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는 전쟁이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 공동체에 남겨진 상처, 트라우마에 대해서 직면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3차 시는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하지 않은 시대 속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찾아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쟁의 본질을 살피기 위해서는 분단이라는 과정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분단이 우리 민족에게 가져온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분단의 기원은 앞에서도 쭉 살펴봤지만 대외적인 측면과 대내적인 측면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대외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냉전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과 닿아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패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독립된 신생 독립국들의 정부를 구성하고 정치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이해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간섭을 하게 됩니다. 특히 동아시아 각 지역의 국가 수립 과정에서 냉전 체제는 그들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그 갈등이 정부 수립 과정에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게 하게 하고, 그 해결 과정에서 분단이라는 결과를 차선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국공내전을 통해서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어져 가지만, 차선적인 방안을 택했던 한반도와 베트남의 경우는 상호의 분단이라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합리적인 방안이었지만 민족 내부에서는 아주 끔찍한 상잔의 기억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내부적 차원에서도 살펴보면 여러가지 시행착오들이 존재했었는데요. 일본의 패망이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로 인한 권력의 공백 상태, 힘의 공백 상태가 나타나게 됐고, 그 공백 상태를 차지하기 위한 양상들이 1945년에서 48년 사이 한반도 내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민족주의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소련과 미국이라는 양대 세력이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 연계하기에는 조금은 불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적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남한에서는 친일 세력 혹은 지주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공 세력들을 구축해 나갔고요. 북한에서는 친소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 정권을 구축해 나갑니다. 당시 과거 청산의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정치적 연관관계나 식민통치의 유산들이 이러한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살아남게 되고요. 그것은 남북한의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친일파 청산이 북한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밀하게 살펴보면 남북한 공이 미국과 소련의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잔존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과격한 형태의 이념 갈등을 촉발시키게 되고요. 그 이념 갈등이 결국은 내부의 전쟁이라는 충돌의 사태로 연결되게 되고 그것이 곧 한국전쟁의 기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분단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분단이라는 질서 속에 놓여져 있고요. 분단이 만든 민족 역사의 상처와 아픔은 우리가 치유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분단의 정점은 바로 한국전쟁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한국전쟁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그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국내적으로 전쟁의 가능성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요. 주한미소 양군이 철수하게 되죠. 남한과 북한은 각기 국군과 북한군을 창설하고 군비 증강에 돌입하게 됩니다. 북한은 조선의용대의 병력을 흡수하게 되고요. 소련과의 군사비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전쟁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갑니다. 38도선 부근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경계선을 둔 잦은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전쟁의 징후들이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러한 신생국가의 갈등을 해결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폭시키고 격화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리스 내전 이후에 트루먼 독트린과 마샬 플랜이 발표가 되면서 냉전은 더욱더 격화되고 대립구도는 심화됩니다. 한반도를 경계로 한 냉전의 갈등 양상은 전쟁이 일어나는 전초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했었고요. 국共내전이 1949년 9월에 종결이 되면서 공산당의 승리에 의한 동아시아, 동북아시아는 사회주의의 영향력이 확대됩니다. 이러한 확대 속에서 미국은 일본을 지키기 위한 전략수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회주의의 확대로부터 자유주의 세계를 지키기 위한 군사적 방어선이라 할 수 있는 에치스 라인이 발표가 됩니다. 에치스 라인에 대한민국과 대만은 제외가 되는데요. 이는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로 작용하게 됩니다. 국共내전에서의 공산당의 승리, 그리고 반도 내에서 조국 해방전쟁, 그들이 명명하는 것이죠. 조국 해방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미군의 개입이 없을 것이다 라는 신호, 이러한 것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의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전쟁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50년 6월 25일 발발하게 되는 것이죠.
없으나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였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 홀로 왔다. 한국전쟁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시작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돈이 되는데요. 크게 세 단계의 전쟁의 양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1950년 6월 25일 북측의 통일전쟁, 우리는 북한의 남침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불리어지는 전쟁이 시작이 되고 한반도 전체의 인민 해방과 공산화를 위해서 추진이 되는데요. 이러한 전쟁은 인천 상륙 작전과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고 유엔군이 반격에 임하게 되면서 전쟁 이전 38도선을 기준으로 한 긴장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그 시기를 1차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이념적 정당성을 토대로 해서 전쟁이라는 것을 수행하게 됐던 상황이죠. 두 번째 단계는 남한에서 진행된 통일전쟁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과 유엔은 종전 계획을 세우게 되지만 이승만 정부 한국군은 단독적으로 38도선을 넘게 되면서 전쟁이 확대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록강까지 진출했지만 중공군의 개입에 의해서 다시 퇴각하여 서울을 두 차례 점령했다가 다시 수복하게 되는 그 과정이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1951년 7월 8일 휴전협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휴전협정이 벌어지게 되는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가장 잔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서로가 접경선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은 영토를 획득하기 위해서 무모한 사륙전이 벌어지게 되고요. 민족 내부의 증오와 갈등, 혐오들이 인민재판과 그리고 보도연맹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민족 내부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요. 세 가지 전쟁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쟁의 확대를 막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들을 놓치고 맙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도선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에 의해서 6.25는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불리했었죠. 9월 2일 국군의 최후 방어선인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되고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상황이 역전이 되고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일 38도선을 넘어서 남한 단독의 진군이 이루어지고요. 압록강 전선까지 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10월 25일 중공군의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중국과의 전선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했었던 미 정부와 유엔군의 판단에 의해서 후퇴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1사 후퇴가 바로 그 상황에서 벌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이 다시 북한군에게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휴전선이 구축되는 시점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경계선들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첫 번째 경계선은 38도선이죠. 두 번째 경계선은 초반부 국군의 최후 방어선 낙동강 전선입니다. 세 번째 경계선은 1950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고 유엔군이 최대로 올라갔었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군이 개입하게 되고 4번 중국군이 최대로 내려왔던 지점이 4번의 지점이고요. 5번의 지점은 휴전선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8도선 인근을 주변으로 해서 장기적인 소모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휴전협정이 진행되고 있는 2년 사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휴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협정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의 과정을 살펴봤고요. 한국전쟁의 해결의 모습들을 살펴볼 텐데요. 1951년 7월 12일 개성 정전회담이 진행이 되면서 본격적인 휴전협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1953년 7월 27일 약 2년 가까이 진행된 휴전협정은 그 이전에 일어났었던 전쟁만큼이나 비극적인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정전협정의 핵심 관건은 크게 세 가지 문제였는데요. 군사분계선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첫 번째였고요. 38도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대치하고 있는 대치선을 할 것인지가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판문점에 설치를 해서 그 비무장지대 관리와 군사 분계선 관리를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중립국 감시위원회 구성 역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또 하나의 논쟁거리였고요. 가장 난제였던 것은 포로 송환의 문제였습니다. 포로 송환의 문제는 공산주의 측, 즉 북한과 소련의 주장은 국제 기준에 따라 자동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고요. 미국은 포로들의 의사를 확인을 하고 자유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라는 입장의 차이였습니다. 이는 양 국가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판문점 정상회담 52년도에 있었던 것이죠. 52년도에 있었던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해결책이 보여지게 되고요. 북한의 일정 부분 양보와 미국의 일정 부분 양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스탈린이 죽고 미국 내에서도 선거에 돌입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상호간의 협의 지점이 생겨난 거기도 했지요.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이 세 가지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휴전협정이 진행이 됩니다. 군사분계선 문제는 현 대치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고 이를 중심으로 해서 약 2km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대치선은 종전이 되는 그 시점으로 규정을 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조금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고지 쟁탈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중립국 감시위원회 구성 문제였었는데요. 판문점에 군사정전위원회 본부를 설치를 하고 자유주의 국가, 즉 친미적 성향이 강한 스위스와 스웨덴, 그리고 공산주의 세력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를 중립국 감시위원단으로 구성하는 합의를 얻어냅니다. 가장 난점은 포로 송환 문제였었는데요. 중립국 감시위원회 구성 제안과 공산 측의 새로운 포로 송환 원칙이 제시됨으로써 회담이 재개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부상 포로를 우선적으로 자동 송환하고 포로 교환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자유의지를 표현한 포로에 대해서는 자유 송환하는 걸 수용하는 측면에서 합의점을 얻어냈던 것이죠. 1953년 7월 27일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로 한국전쟁은 일단락됩니다. 많은 상처와 과제를 남긴 채 끝난 한국전쟁은 우리가 그 전쟁의 상황을 직면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큰 상처이기도 했고요. 너무나 큰 아픔이기도 했고,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이며 대립이며 증오이며 상호 간의 혐오의 거리감이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전쟁을 전쟁 자체로 직면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은 전쟁의 결과들을 잠깐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쟁이 남긴 상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영향으로 우리의 삶은 아주 힘들어집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들을 다음 시간 살펴볼 텐데요. 사업시설의 손상, 운송 부분의 피해, 인플레이션 등 물질적인 빈곤과 경제의 위기 역시 크게 작용을 하지만 공동체가 해체가 되고 고아와 난민이 발생하게 되고 상이용사와 이산가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는 심리적인 공황 상태 역시 우리가 치유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해결되지 못한, 그리고 전쟁이라는 상황을 직면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인 이념 갈등 역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일 겁니다. 오늘은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쟁이 남긴 상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